처음 세미나가 되고 오늘 연사분을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연사분은 조병식 에트리홀딩스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경력을 잠깐 소개를 하시고 그러면은 1975년도에 경복고등학교 졸업하시고 79년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계금속시험연구소에 잠깐 겨우 3개월이네요. 3개월. 네. 정말 잠깐 있다가 육군 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삼천리 기술투자, 장흥투자, 창업투자, IT투자, 한솔창업투자, 한국벤처투자. 주로 여러분 계신 데가 어딘지 알겠죠? 주로 돈을 버는 거를 주관하시는 데 계셨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졸업하고 석사하고 박사학위 하면 주로 돈을 쓰는 데만 그 전문가가 되잖아요. 네, 우리 조병식 대표이사님은 돈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에 대한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미래 설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로 환영을 합시다. 반갑습니다. 기계과 관련된 이런 자리는 제가 처음이고요. 저쪽 그 입구에 경영과학? 테크노 MBA 같은 과정. 거기는 제가 매년 와서 이 똑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게 원래 이 타이틀이 3시간짜리 강의예요. 근데 제가 요거는 그냥 교과서처럼 깔아놓고 있는 거고, 제가 또 기계과 출신입니다, 전공이. 그리고 지금 벤처 투자를 제가 27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창조 경제의 천병에 서라 또 이런 미션을 받고 기술 사업화하는 또 시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그 선배분들이 여기 기계과 교수님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와서 좀 그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 있는 거의 기계과 후배들 넓은 의미의 그 학생들에게 좀 얘기를 해줘라라고 해서 지금 부진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사업계획서라고 타이틀은 잡아놓고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일 큰 고민은 여러분들 진로일 거예요.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또 사업을 하겠다는 굳이 그 어려운 일을 하신다면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또 창조경제라고 맨날 신문에 나오는데 창조경제가 뭘 말하는 것인지, 또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순서 없이 두서 없이 쭉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 1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 요새 창업 얘기 많이 하죠. 여기 창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꿈이라도 있으면. 창업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창업은 사실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수님들하고 잠깐 일찍 와서 30분 정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창업을 남이 등 떠밀어서 또는 마지못해서 취업이 안 돼서 이런 창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준비를 엄청나게 해도 성공 확률이 100만 분의 6인 것이 창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나중에 파일 받아보시면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자료들이 있는데, 아이디어 단계에서 IPO, 기업 공개, 아시죠? 기업 공개까지 갈 확률이 100만 분의 6이에요. 미국의 경우에. 근데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한다는 그 아이디어가 지금 막 떠오른 즉흥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20분 내지 30분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템은 이렇고 기술이 뭐가 들어가며 소재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제조는 어떻게,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상태로 창업을 해도 IPO 갈 확률은 100만 분의 6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요즘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하자.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창업들 많아요.
또 실제로는 정부가 많이 등 떠밀죠. 대학생 창업 왜 자꾸 그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그 세미나에서 얘기하기를 대학생 창업을 자꾸 유도하는 것은 옛날 우리 6.25 때 학도병 내보낸 거하고 똑같다.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을 총만 쥐어주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논산훈련소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저런 이유로 요즘은 창업에 대한 제도가 반드시 그렇게 뭐 열악한 것만은 아니에요. 본인이 의지가 있고 준비만 잘한다면 창업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요. 또 창업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창업사관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업사관학교? 안산에 있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 사관학교에 입사를 하려면 공사, 육사, 해사 같은 진짜 사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사업계획을 심의를 받고 발표도 시키고 그래서 통과가 되면 6개월간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사무실을 하나 제공받고 각종 지원을 받아요. 시제품 개발 도와줍니다. 일반 기본적인 경비 지원해줘요. 그런데 성과가 미미하거나 태도가 불량하거나 하면 바로 퇴출을 시켜버려요. 제가 벤처 투자를 27년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창업사관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창업사관학교가 생기면서 벤처 캐피탈 초기 투자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창업 대상자 중에 하나가 창업사관학교 출신들이에요. 우선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서 나와요.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거 들어보셨죠? 앙터프르너십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업가 정신. 사실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술이나 재원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앙터프르너십입니다. 제가 벤처 투자를 처음에 입문을 했을 때 누구도 벤처 투자에 대해서 국내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막 제가 벤처 투자 1세대니까. 그래서 외국의 책을 사서 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중에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게 벤처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를 봐야 되나, 뭐를 1, 2, 3번으로 봐야 하나가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온 거 보면 The first is 뭐냐? Man. The second 뭐냐? Man. The third is 뭐냐? Man. 이렇게 나와 있는 약간의 희화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표현을 보고 아 이게 맞는 얘기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기업을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뭐죠? 첫째, 기술. 둘째, 경영. 셋째, 자본이에요. 근데 기술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술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죠? 기술 사람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죠? 경영 당연히 사람이 하죠. 그 다음에 이 자본, 돈. 돈도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돈을 쓰거나 내가 돈을 끌어오거나. 그래서 first, second, third가 모두 man이라고 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죠. 근데 이 man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기업가 정신하고 연결이 돼요. 기업가 정신은 첫째는 전문성.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창업을 하는 건 무모합니다. 요즘 그 블루오션이라는 얘기 거의 아마 신문에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블루오션은 그냥 유토피아, 그냥 이상적으로만 있는 존재입니다. 블루오션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요?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블루오션은 없어졌어요. 제가 서울을 자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서울을 올라가다 보면 차가 막 밀려요. 경부가. 그러면 이제 머리를 굴리잖아요. 어디 안 막히는 데 없나. 그러면 녹색이 보입니다. 앱에서. 글로 가죠? 거기가 밀려요. 왜? 전부 그 정보를 보고 따라갔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스마트 시대에는 블루오션은 없어요. 전부 레드오션이에요. 창업을 하고 기업을 하려면 그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과 의지가 없으면 절대 이겨내지 못해요. 창업은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창업은 의지만 있다면 정부의 지원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다 하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해 드립니다. 두 번째,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에트리의 그 사장으로 작년 8월 달에 왔는데 벤처 캐피탈은 어떤 업무를 하는 데냐 하면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한 거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말이 되나, 돈이 되겠나 하는 걸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업무예요. 근데 이 애트리 홀딩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애트리의 그 풍부한 IT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자, 이 기술이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기술,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하지만 누가 기술이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술의 내용이 달라져요. 이 일반적으로 국책연구소 아니면 대학교에서 R&D를 하는 사람들이 말씀하는 기술은 개념상의 정립입니다. 요러요러한 아이디어, 요러요러한 가설을 입증을 해서 그것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밝혀내면 기술 개발이 완성이 됐다 하죠. 그런데 사업화라는 것이 전제가 되려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돼야 돼요. 제가 작년에 처음에 애트리가 종업원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종업원이 2,000명입니다. 2,000명 중에 950명이 PhD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에 정부 예산을 R&D 자금을 쓰는 게 7천억을 써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 기술이 개발되는 건수가 많게는 700개, 적게는 300개의 기술이 매년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나온 기술들이면 바로 사업화가 된다고 생각을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서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로는 그 모든 기술이 거의 모두가 개념상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품으로 되는 애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애트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그 풍부한 기술의 리저버, 그런 탱크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사업화를 해야 하는데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제가 작년에 부임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 사업화가 되는 것이 원활하게 되려면은 R&D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기술을 개발할 때부터 이 기술이 적용될 제품을 목표로 R&D가 진행이 돼야 한다라는 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애트리가 R&D 하는 IT 기술들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기술 개발이 있죠.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그 사람들은 개념적으로 완성되는 기술은 기술이라고 간주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품의 어딘가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게 스마트폰이 됐건 디스플레이가 됐건 뭔가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대부분 R&D를 하면 그 결과물이 당연히 제품 어딘가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술 사업화라는 얘기 해요? 안 합니다. 왜? 기술은 당연히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R&D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애트리 홀딩스가 있고 다른 17개 연구기관, 국책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또 이런 홀딩스를 작년 11월에 출범을 했어요. 530억짜리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똑같이 목표는 똑같아요. 각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국 4개 카이스트가 합동으로 또 지주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아마 이번 주 결정이 됐거나 될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수님들과 같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이 또 사업화될 수 있는 창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 R&D에 대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R&D가 랩상에서 파일럿상으로 구현되는 기술, 물론 그것이 시작이겠죠. 그러나 사업화가 된다는 전제가 되려면 반드시 제품으로 연결이 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애트리라는 국책연구소 같은 조직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대학의 R&D 부분도 공히 목표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조경제 뭡니까? 창조경제라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공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거 저도 별로 신경 안 쓴 세대가 있었으니까. 창조경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을 전부 총동원해서 그것을 커머셜라이즈, 사업화해서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그 고용 창출로 인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자라는 게 창조 경제입니다.
꼭 창조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개념만이 창조는 아니고요. 요즘은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표현을 넓은 의미의 융합, 컨버징이라고 표현하는 융합까지도 크리에이티브라고 봅니다. 실제로 애트리가 IT 기술만을 R&D 한다고 일반인들 생각하실 거예요. 애트리 내에 6개의 연구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는 전형적인 IT, R&D 연구기관이에요. 근데 그 중에 2개 연구기관은 바이오 융합과 스마트카 개발 분야가 있어요. 어차피 요새 바이오에 관련된 사업도 IT 기술이 융합이 되지 않으면 이 바이오 기술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이제는 누가 그 자동차를 미케니컬 작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완전히 컴퓨터 제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장품이 비중이 워낙 크죠. 스마트카는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요즘 TV나 신문 많이 보시잖아요. 운전할 필요 없는 자동차, 전방 센싱을 해서 충돌이 예측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쓰는 자동차. 심지어 애트리가 자랑하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자동 발레 파킹이 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기술을 적용하면 1층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는 내려서 들어가고 스위치를 누르면 이 차가 알아서 지하 주차장까지 가서 자기 자리에 가서 들어가는 기술, 발레 파킹 기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계,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을 하고 있다고 치면 뭐 어차피 학과목은 기본적으로는 그 해당되는 부분을 배우겠지만 사회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건 창업을 하건 제품을 전제로 한 일을 하게 된다 하면은 이 융합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의미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내는 것을 다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기술 아이디어를 사업화를 함으로 인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게 창조경제의 골자입니다. 근데 이 창조경제를 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업을 하건 창업을 하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저희처럼 아직도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경제를 몰고 가는 그런 정부 주도형의 경제 정책을 가진 나라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두고 경제를 끌어가느냐가 이 국민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취업을 하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노력이지만 보다 큰 대가, 보다 큰 밸류를 받고 싶다면 그 정부의 정책이 가는 방향의 길목에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똑같은 노력을 해도 더 큰 대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도입 부분을 제가 일부러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사실은 사업을 내가 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저 얘기를 들어야 하지? 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처럼 총명하시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주로 일하는 파트가 전략 기획 파트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전략 기획 파트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회사에서 주도하는 파트입니다. 옛날에 그 재벌 그룹이 있을 때에는 그룹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 데가 주로 브레인들이 모여서 향후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직들입니다. 그 사람도 사업계획 1년에 거의 100건 이상씩 검토를 해요. 신규 사업을 뭘 해야 하겠는가? 우리 그룹이 어떻게 변신해야 하겠는가? 또 작은 벤처기업. 우리가 한 개, 지금 현재 아이템 가지고는 경쟁력이 곧 벽에 부딪힐 것이다. 새로운 아이템을 찾자. 신규 사업을 찾자. 마찬가지 사업계획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일들은 대부분 학과, 대학원 과정이 R&D 쪽이나 기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배우시겠지만 결국은 사회에 진출을 해서 현업에 근무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 부분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 회사 또는 내가 하는 사업에 수익적으로 기여할 것인가. 그 부분을 검토함에 있어서 논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논리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여기 키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이디어라는 말이 있고, 제품이란 말이 있고, 수요라는 말이 있고, 수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을 못 버는 사업, 의미 없죠. 돈을 못 버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이디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디어가 단순히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믿지 마십시오. 본인이 해당되는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일도 했고 고민도 했고 그 축적된 것이 밖으로 표출되거나 정리되는 부분이 아이디어예요. 제가 2년 전인가요? EBS에서 브레인 빅뱅이라는 프로를 해서 제가 그 주심사위원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뭐 EBS 거의 안 보시니까. 거기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였는데 그거를 몇 주 프로그램이었냐 하면 12주 프로그램이었어요. 12주 프로그램. 요즘 그 K-팝 스타인가 하는 거 보시죠? SBS에서 하는 거. 똑같은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게 창업이 테마일 뿐이지. 일단 아이디어를 스크리닝해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한 20개를 다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주는 중국집과 치킨집과 닭발집에 배치를 해서 그 가게에 그 마케팅을 시켜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업종을 바꿔가지고 홍보안을 내라고 해서 또 홍보안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요.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20주 후에 그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디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그 심사위원 3명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단순히 아이디어가 참신한 것만 가지고 점수를 줄 것이냐. 근데 그때 우리 후원을 했던 현대 아산재단이 1억 원의 상금을 저희한테 기부를 했었는데 그때 주최 측의 의견을 구해본 곳으로는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우선으로 선정해달라 하는 게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마지막에 선정이 된 아이템 여러분 들어보면은 아마 그런 것도 선정을 하나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대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공고를 졸업하고 지금도 실제로 어느 공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원인데 그 애완견 있죠, 애완견. 애완견의 배변기 있죠. 요즘은 전 개를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그 애완견을 키우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무 곳에나 배설을 한다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신문을 깔아놓고 거기 냄새를 자꾸 내게 해서 근로주도 한다거나 하는데 이 사람은 뭘 개발을 했냐면 그 개가 그 위에 올라가서 변을 보면 변의 무게를 느끼게 했어요. 센서로. 그래가지고 그 간식을 주는 기계가 이게 암처럼 열리면서 간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개는 조건반사처럼 내가 저기 올라가서 이를 보면 먹을 것이 나와 하는 것으로 학습이 되는 거죠. 처음엔 그거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 되겠느냐 싶었는데 시장 조사를 저희가 해봤어요. 그 애완 그 관련된 용품 파는데 또는 그 동물병원 가서 그런 걸 해봤죠.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이건 데이트 칠 거다. 그 아이템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2년 전이니까 아마 여러분 혹시 신문을 보시거나 애완견 샵에 가서 그런 제품이 만약에 나왔다면 그때 선정이 된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 그것이 제품화가 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사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가능성을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조사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됩니다. 리스크 팩터. 여러분 리스크 팩터가 훨씬 더 귀에 익으실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이 수많은 신규 사업을 검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뉴스나 신문지상을 보면 의외로 그 10대 재벌이 그렇게 많은 사업을 연간 수행하지 않아요. 많은 사업을 거의 안 하고 굉장히 엄선해서 하죠. 물론 한간에 지적하는 거는 두부 사업에 제빵 사업까지 한다고 지적을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검토하는 사업 계획의 양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을 수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왜 그 사람들이 그 사업 수행을 안 할까요? 왜 그걸 버렸을까요? 우리 드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드랍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위험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어를 혼돈할 수 있는 것 중에 벤처 기업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가죠. 하이텍, 그죠? 하이텍. 하이 리턴, 돈 많이 번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 위험도 크다. 그래서 하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때 그 리스크가 위험하다는 뜻인데 이게 데인저하고 혼돈이 돼서는 안 돼요. 리스크는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을 전제로 하고 위험하다 할 때 리스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데인저는 컨트롤이 안 되는 위험이에요. 그건 가면 무조건 당하는 위험이에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 가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어차피 벤처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하고 덴저와 리스크에 대한 개념 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번 다 실패하게 되죠. 이 위험 요소는 극복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일 때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인력, 자, 우리 여러분들이 창업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삼성이 창업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대비될까요? 삼성은 돈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전 글로벌 네트워크 막강하죠. 그 다음에 인력, 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업을 검토하다가 안 해요. 그건 자기네가 극복하기 어려운 또는 극복할 필요가 없는 이런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한 머티리얼, 자료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3대 요소를 제가 알려드리죠. 메모하실 분은 메모해도 좋아요. 사업계획서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전체성. 영어로는 completeness라고 합니다. complete가 뭐예요? 완벽해야 된다. 끝났다는 뜻이죠. completeness. 전체성. 완성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객관성. 객관성은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해요. 객관성. 세 번째 뭡니까?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이 객관성이라고 함은 사업계획서는 소설이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고 난 픽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큐멘터리예요. 사실을 기술해야 하고 예상을 사업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조차도 근거 있는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한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서 맞춰 나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럴 리가 없어. 내가 하려는 사업이 이럴 리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각색을 하고 소설을 쓰게 돼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은 제3자, 우리 같은 투자자가 볼 때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그 사업 계획서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완성도, 전체성. 두 번째, 객관성. 세 번째, 투명성. 투명성은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재무적인 사항입니다. 파이낸셜로 되어 있는 사항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재무제표를 분식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분식이 뭐냐면 화장했다는 뜻이에요. 화장 분자예요, 그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끼리 쓰는 영어 용어로 커스메틱 했다 그래요. 실제로 화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재무적인 숫자적인 거는 절대적으로 명백하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는 히스토리요, 데이터요, 다큐멘터리입니다. 픽션, 소설이 아닙니다. 난 픽션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 부분하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가상으로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려면 사업계획서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저희가 1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 같은 투자자를 찾아와서
한 번에 3가지의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절대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안 갑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선택적 집중적으로 집약을 해야 그나마 설득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비조사에서 업무 처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배치해서 얼마만큼 조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해야 되죠. 자, 제가 아까 벤처 산업의 특성을 뭐 하이자 붙은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이자가 안 붙은 것으로 특성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새로이 나타나는 사업,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듣도 보도 못한 사업. 이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이머징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머징. 예.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스마트폰도 최근에 한 뭐 4, 5년 사이에 새로이 나타난 개념적인 아이템인데 사실은 우리 근간에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역사 중에서 정말 인류가 변화하는 획기적인 그 신제품 출현은 제가 생각할 땐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1990년대 중반 그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스마트폰도 있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SNS, 어쨌든 네트워킹이라는 전제가 된다는 개념으로는 그 인터넷이라는 그 개념적인 도입이 정말 획기적인 인류의 역사를 바꾼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한 20년 전쯤에 인터넷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머징 인더스트리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업계획서는 데이터, 난픽션, 다큐멘터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관련된 시장 자료를 뽑으려고 보니까 시장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의 데이터 없어요. 히스토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접고 포기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신종 사업이 나타났다. 그럴 때에는 어떤 면에 접근을 해야 하느냐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자기의 논리 개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났을 때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아마 지금은 적용되는 걸 보니까 아실 수 있겠어요. 인터넷 비즈니스를 그 처음에 그 초기에 서로의 밸류를 주장할 때 가장 큰 근거가 됐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터넷 비즈니스의 밸류를 차이를 두게끔 주장했던 것이 뭐였었어요? 방문객의 숫자였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밸류에이션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업종에 맞는 고유의 밸류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객관적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방문자의 수입니다. 어느 사이트가 두 개가 비슷한 게 있는데 한 사이트는 1만 명이 들어오고 한 사이트는 매일 데일리 10만 명이 들어온다면 상식적으로도 10만 명이 방문하는 사이트가 밸류가 크다는 건 다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난픽션이요, 데이터요, 히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새로운 신종 사업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설파할 수 있는 자기의 논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사업계획서 3대 요소라고 얘기한 것 중에 두 번째 객관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시 돌이켜 얘기해 봅시다. 제가 저희 밑에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볼 때 이 사업계획서를 읽어볼 사람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초등학생도 그 내용을 보면 아 맞아라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 주장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성실함과 객관성과 그 이해를 쉽게 만드는 일이다. 여러분들은 가끔 접하는 일이겠지만 저는 바이오 쪽도 많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벤처 투자 쪽은. 근데 저희 나라는 상대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투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쉬운 면인데. 근데 바이오 사업 계획서를 대하면 참 당황스러운 것이 그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요. 이니셜로 써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DDS라는 그 이니셜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혀 짐작이 안 갈 겁니다. 사실 DDS라는 표현은 기계에서 쓰는 DDS도 있을 수가 있고 IT에서 쓰는 DDS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약이 목적하는 곳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부분이 로스가 돼요. 전력을 송전하면 중간에 손실이 많듯이.
그래서 요즘은 내가 복용한 약이 환부에 도달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크냐가 비용의 이슈이기도 하고 부작용을 더는 이슈이기도 해요. 그래서 DDS가 뭐냐 하면 Drug Delivery System이에요. 그렇게 밑에 이니셜만 적어주면 얼마나 알아듣기가 좋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돈을 투자받겠다는 사람이 그런 하나의 풀 디스크립션 없이 자기네만의 용어로 잔뜩 써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투자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데스퍼레이트하고 그런 면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 접근 방법이었어요.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절대 내가 무지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보고 모르면 투자 안 하면 돼요. 투자자의 마지막 그 목리는 뭐냐 하면 안 하면 본전이에요. 안 벌고 말지 뭐. 투자하면 골치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 상대방을 내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쓰는 용어일지라도 상대방의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표시하고 밑에 하고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이렇게만 해주면 저같이 무지한 사람도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의 배려도 필요한 거죠. 또 자료 얘기하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료는 저희 나라 한번 나중에 사업계획 작성할 기회가 있으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을 텐데요. 통계 자료를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잘 안 돼 있는 나라 별로 없어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저희도 사업계획을 검증하려면 여기저기 데이터 센터를 찾아다니는데 그 국회의사당 도서관이 그나마 통계 자료가 제일 잘 돼 있는 집합소입니다. 데이터 센터인데 거기 가면 가끔 당황스러운 게 가로와 세로축의 합계가 달라요. 네.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반면에 미국, 유럽 이런 선진국들은 고급 정보를 팝니다. 데이터를 전문으로 입수를 해서 특히 반도체 이런 그 아주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그 시장 자료나 경쟁업체의 자료 같은 것을 상당한 돈을 주고 저희는 구입을 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자료 구입할 때 돈 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변 사람들? 아니죠. 주로 저녁을 한 끼 먹거나 소주 한 잔을 먹으면서 정보를 많이 받아내려 합니다. 그게 저희 나라 문화이기도 하죠. 근데 저희도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가 물 돈 주고 사 먹을 거 저는 예측 못했어요. 한 20년 전까지 당연히 수돗물 따라서 먹고 그게 물 끓여서 보리차 넣어서 먹는 과정을 거치다가 이젠 자연스럽게 슈퍼마켓 가서 물을 사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변화하듯이 저희 나라도 경제 규모가 이제 많이 큰 상태에서는 이런 원하는 고급 데이터를 중간에서 판매하는 기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일반적인 자료조차도 저희 나라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어쨌든 자료를 구했다 합시다. 그럼 그 자료를 본인이 하려는 사업계획서에 맞게 조사, 분석,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사업계획서가 뭐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사료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요거를 만들어 팔고 싶은 사업자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다 만들어요. 자체적으로. 근데 뭐를 못 만드냐? 요 네모난 스위치. 요걸 내가 못 만들어요. 그러면 요거 네모난 스위치 빼고 파나요?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요 네모난 스위치를 요거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한 20가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 네모난 스위치를 내가 만들 수 없는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첫째, 요 완제품은 어디 사서 껴워서 팔면 되죠? 그죠? 두 번째, 요 스위치를 만들 수 있는 기술팀을 바깥에서 스카우트 해와요. 그래서 내부에 하나의 팀으로 정착을 시킵니다. 또는 이게 만약에 비중이 큰 아이템이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 요 스위치를 잘 만드는 회사를 M&A, 인수해버려요. 그렇죠? 뭐 방법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이라 함은 제가 말씀드렸죠. 팩트를 정리하는 것이다. 내가 요 스위치를 만들 수 없는데 만들 수 있다고 사업계획서에 쓰는 그 순간부터 그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가 아니에요. 소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내가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요 제품을 내가 만들어 팔 겁니다. 그런데 요 스위치를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 스위치를 만드는 기업체를 인수하려다 보니까 돈이 5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5억을 투자해 주시면 요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해서 완제품으로 매출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시장 규모는 국내가 100억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0억입니다. 근데 그 시장에 마켓 플레이어 경쟁업체가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고 삼성도 있는데 그러나 그 제품에 비해서 내 제품은 뭐뭐뭐가 좋고 뭐뭐뭐가 나쁩니다. 글자 그대로 내 제품을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내가 잘났다, 내 사업이 우수하다를 광고하는 것이 사업계획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기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제시를 하는 것이 사업계획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예 또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이거를 잘 만들어 팔고 있어요. 주문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공장의 그 용량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공장을 늘려야 돼요. 늘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이건 훨씬 긍정적인 자금 소요입니다. 이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나기 위한 자금의 소요. 이건 투자자가 베리 웰컴, 굉장히 환영하는 투자 건수죠.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추가 투자니까. 이것도 사업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계획은 내 제품이 우월하다고 광고하고 떠드는 것이 사업계획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우월한 부분이 많아야 되지요. 네. 내가 부족한 거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 인해서 이 본 제품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한 매출 증대가 어떻게 되고 이익이 얼만큼 늘어난다 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사업계획.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죠. 사업계획을 쭉 검토를 하다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그 시간이 옵니다. 키어 할 거냐, 컨티뉴 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쓴 건 아니에요. 이 교환 작성 내용을 잠깐 참고로 설명을 드리죠. 제가 지금 VC 관심 많은, 그러니까 벤처 인베스터, 벤처 캐피탈의 투자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저희 벤처 캐피탈 협회하고 15년 전부터 벤처 캐피탈 교육 과정을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교육 과정을 만들자고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그때 한 16년 전이죠. 싱가포르 센토사라고 하는 섬에서 미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 유명한 한 30년 넘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모처럼 나와서 아시아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에게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 받았던 교환들을 한번 정리를 해놨던 겁니다. 자, 이게 뭐죠? Does it fit your strategy? 이렇게 해놨어요. U는 여기 투자자입니다. 비즈니스가, 이 프로젝트가 투자자의 스트래티지, 전략에 맞는 거냐 하는 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고요. Does the story make sense?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이 도대체 사업 계획이 말이 되는 거야?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 하면은요. 대부분 우린 심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심사하는 사람들은. 너무 마이크로하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큰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자체 말되고 요거 자체 말되고 말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 말 되는 거야, 이 사업 계획이. 이건 대부분 사실은 임원들이 짚어주는 일이기도 하죠. 이거 참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Are you interested in excited to learn more? 이런 얘기가 나와요. 투자를 저희가 흔히 뭐에 비유하냐 하면 결혼에 비유합니다. 투자를 결혼에 비유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익숙하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희화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옛날에 마릴린 몰로가 어느 공개석상에서 영국의 처칠 수상한테 내가 처칠 수상과 다시 태어나서 결혼해서 처칠 수상의 머리와 나의 미모를 닮은 이세를 낳는다면 얼마나 완벽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마릴린 몰로가 어느 언론사에 했어요. 처칠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마릴린 몰로의 머리와 내 외모를 닮은 이세가 나올까봐 걱정이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딱 그런 겁니다. 동일한 캐릭터로 만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근간에 뭐가 있는 거냐 하면 확률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의 믿음과 신뢰와 이것이 쌓여져 있으면 결과는 좋아요. 근데 믿음과 신뢰가 없고 서로 뭔가를 숨기고 속이고 좀 더 먹으려 하고 더 뺏으려 하고 하는 순간 신뢰가 깨지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부부지간도 왜 처음에 잘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하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혼과 투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 하나는 결혼은 죽을 때까지 살자는 거고 투자는 적당한 시기에 헤어지자는 거예요. 투자자가 회수를 해야 하니까. 그러나 그 헤어지는 거 빼놓고 거의 대부분은 결혼과 유사합니다.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서로 도와줘야 하고 그래야 결과가 잘 나오고 갈등이 있는 투자 업체치고 제대로 된 기업은 없습니다. 이건 더 아주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의 그 값어치 있는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래요. 여러분도 군대 안 가시는 분 대부분이죠. 특례 뭐 이렇게 하실 테니까.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보면 여러분 발목지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발목지뢰? DMZ에 그렇게 많다 그러죠. 수백만 개가 깔려있다 그래요. 그건 글자 그대로 밟으면 발목이 끊어집니다. 사람이 안 죽어요. 사람은 물론 죽일 수 있지만 발목만 끊어지게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투를 하게 되면은요, 내 옆에 전우가 총을 맞아 사망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두고 가요. 죽었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전투가 끝나면 수습을 하죠. 근데 이건 죽은 게 아니고 발목이 끊어졌어요. 피가 막 철철 흘러. 그러면 버리고 갈 수 없어요. 사람의 인지상정이. 그럼 그 전우를 어깨에 부축을 합니다. 자, 전력의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사를 한 전우는 한 명의 전력 손실이 생겨요. 근데 발목이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서는 두 명의 전력의 손실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심사하는 그 심사역들에게 맨날 주장하는 거 있습니다. 너 발목질을 밟는 거 아니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자업체가 원활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담당자 편하죠. 담당이면 에브리바디 해피합니다. 근데 수시로 전화 와요. 내일 모레 부도납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담당자는 없어요. 당장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책이 뭡니까? 하루가 꼴딱 지나갑니다. 새로운 무슨 사업을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다 뺏겨버려요. 진짜 발목지뢰를 만난 겁니다. 그건 거꾸로 이제 그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내 사업이 투자하는 사람에게 발목지뢰가 되는 거 아닌가,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서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자료를 이거 사실 책을 쓰려고 제가 이 정리해놨던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사업 계획을 진짜로 쓰실 일이 있다면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파일을 제가 그 허락을 하니까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자, 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 본 겁니다. 첫째, 사업 계획서는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얼핏 듣기에는 서로 충돌되는 말처럼 들릴 거예요. 제가 아까 전체성, 객관성, 투명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간단 명료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간단 명료하라고 해서 내용물이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제일 당황했던 그 사업계획서 받은 거는 180페이지 되는 두께. 첫 페이지를 열어본 순간 논문집처럼 잔 글씨. 그림 거의 없었음. 이런 사업계획서 접수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필사적으로 만든 사업계획서라는 게 보여요. 그럼 이제 한 3페이지 읽어봅니다. 근데 갑자기 밑에 직원이 본부장님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해요. 그래 둬. 제가 왜냐하면 그 한참 바쁠 때 한 주일에 사업계획서를 거의 10개 이상 봐요. 뭐 심지어 15개 이렇게 봐요. 근데 그거 봤더니 20페이지. 칼라, 화려. 그럼 이거 잠깐 밀어놓고 눈 좀 밝히자. 그건 퍽 페이지가 금방금방 넘어가거든요. 아주 일목요연하고 배치도 잘했고 잘 들어오게 쉽게.
그럼 그거 보고, 아, 이거 보다가 미안하니까 다시 논문집. 한 페이지 더. 그러면 동안 계속 신규 사업 계획은 들어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업 계획은 저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사업 계획서에 4페이지밖에 못 봤어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쪽 사장이. 아, 본부장님, 제 사업 계획서 어떻습니까? 못 봤다는 얘기 못 해요. 그 사람 기절해요. 네. 아, 열심히 봤는데 저희 전략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벤처 인베스터는 페이션트한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이션트한 리더가 아니라면 참을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굉장히 바빠요. 사후 관리해서 업체 찾아가야죠. 새로운 아이템 개발해야죠. 투자, 돈 준다는 사람 가서 또 돈 받아와야죠. 뭐. 근데 이만한 180페이지짜리 논문집을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지만 자기의 키포인트를 클로즈업 시키되 아까 얘기한 3가지의 원칙은 지키면서. 네, 중요하다. 1개 내지 2개의 제품에 그 선택적 집중적으로 사업 계획을 집중하라. 3번째, 경영진. 제가 first is man, second is man, third is man 했어요. 경영진이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를 부각을 시켜라. 4번째, 이건 제가 아까 바이오 DDS 얘기 있죠. 상대방을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라. 그리고 굉장히 쉽게 기술을 하라. 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만 기초해서 주장하지 마라. 사업계획서는 소설이 아니다. 모호하거나 근거 없는 정보, 객관성에서 벗어나는 얘기잖아요. 경영진을 반드시 참 당연한 얘기죠. 자, 이제 결론을 냅시다. 내가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투자자에게. 그리고 투자자에게 어떤 반응이 오면 성공한 걸까요? 1차 반응. 1차 반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떤 반응이 오면 성공한 걸까요? 전화가 오면 성공한 겁니다. 투자자에게서. 아까 얘기한 180페이지를 던져줬다는 얘기는 물론 그분의 의도는 알아요. 내가 줄 자료 다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보고 판단해.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심사가 이루어지려면 거의 가서 그 회사의 장부를 다 우리가 까봐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어차피 할 일이에요. 그걸 그 사람은 너무 앞서서 애를 쓴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한 20페이지 정도로 주려는 메시지만 강하게 주고 자기가 강조하려는 거를 딱 던져놓으면 투자자는 대부분 보고 이거 재밌는 사업이네? 이거 돈 되겠네? 이러면 전화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 와서 만나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서로 회사를 방문하고 교차 방문하고 저녁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거래처 가서 주문 확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180페이지? No way. 안 됩니다. 그건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어진 시간을 딱 지키느라고 서둘러서 말씀을 맺었습니다. 제가 주려는 메시지를 다 주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벤처 투자를 뭐 몇 년 했다니까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엔 좀 서먹서먹하고 했겠지만 제 말씀 드리면서 조금 익숙해졌죠, 분위기가? 자,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일 있으면 질문 한번 하시죠. 참 질문 안 해요. 근데 또 이러다가 한 사람 질문하면 난 가야 되는데 질문 계속해요, 또. 네. 자, 한 사람 대표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뭐가 궁금했어요? 뭐 이거 꼭 사업계획서 안 돼도 좋아요. 벤처 관련된 뭐가 궁금했다라든지 뭐가 불만이었다든지 나 뭐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데 뭐 어땠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샤이하지 말아요. 사회에 나가면요 뻔뻔스러워야 살아요. 네. 자, 질문하실 분. 네. 그 사업계획서가 사실은요 요즘은 그 그래픽 관련된 기법들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라는 건 다큐멘트로 제출된 거로는 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어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었을까? 진짜 깜짝 놀라는 거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PTR라고 불렀어요, 이제. 근데 이 다큐멘트 상으로 구현 안 되는 기법 있잖아요. 전 파워포인트 잘 모르는데 이게 뭐 그림이 뚝 떨어지고 뭐가 갑자기 휙 날아가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또 말을 달변으로
그거는 PT 한 20분 들으면요. 그 사업을 완전히 내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그죠? 근데 우리가 전화를 하건, 뭐 글을 편지를 쓰건, 문자를 보내건 간에 어차피 똑같은 행위예요. 내 의지, 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메시지도 잘 전달이 될 판에 투자를 해달라고 내 사업을 소개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죠? 그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절대 지나치지가 않는 거죠. 네. 여러분 강해지시고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건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도전을 하시는데 도전하시려면 용감해야 됩니다. 근데 근거 없이 용감하는 건 무모하고요. 준비된 도전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